반갑습니다. 저는 이 채널의 구독자이자 50대 여성이며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꽤 오래 살아왔지만 현재는 서울을 떠나서 고향인 남해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이야 남해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는진 모르지만 그곳은 사실상 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도 햇볕에 까맣게 그을린 이와 눈동자만 반짝이던 친구들 뿐이었고요. 입고 있는 옷도 말투도 모두 촌스러웠지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었죠. 하지만 제가 7살인가 6살 무렵에 서울에서 남해로 요양을 온 가족들이 이사를 오면서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또래 여자아이의 엄마가 폐병 때문에 내려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마을의 친구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마치 제 눈에는 공주님처럼 보였죠. 눈처럼 하얀 피부, 까만색의 긴 파마 머리, 장식이 많이 달린 원피스,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고 서울말을 했거든요. 그런 친구를 보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서울에 대한 동경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 우리도 서울로 가서 살면 안 돼? 나도 서울 가고 싶어. 여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가긴 어딜 가? 그곳에 가면 뭐가 있다고? 그럼 우리도 예쁜 집에서 살면 안 돼? 이런 곳 말고. 아유, 또 쓸데없는 말 한다. 그럼 커서 시집을 잘 가. 엄마 팔자 담지 말고. 어? 나처럼 박복한 팔자 따라가면 절대 안 돼. 알았어? 응. 박복하다는 단어의 의미도 몰랐던 어린 나이였지만 그건 늘 입버릇처럼 하는 엄마의 습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됐을 때 큰 반박을 하지 못한 걸 보면 저의 어머니가 박복했던 것 같긴 하더군요.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아이 둘을 낳고 막내인 저를 임신했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배가 뒤집어지는 전복 사고였죠. 때문에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만삭의 몸으로 일을 나가야 했고 심지어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아야 했어요. 할아버지는 중풍으로 한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똥오줌을 받아낸 게 저희 어머니였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잡아먹었다면서 그렇게 구박하던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까지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닌 스스로를 박복하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 작은 마을을 떠날 생각은 절대 하진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곳이 아니면 다른 곳에 공기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곳에서 나고 자라서 다른 지역에는 가본 적도 없는 어머니였으니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반발심이 들어 더욱 그곳을 떠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학교 다니고 그러면 되는 거지. 계집애가 나가길 어딜 가? 부산이라도 갈래. 여긴 답답하다니까. 거기 가서 공장이라도 다니면서 그렇게 살래. 너희 언니랑 오빠도 여기서 사는데 거기 네가 기댈 곳이 어디 있다고 나가. 나도 이제 다 컸어. 그러니까 나가서 살겠다는 거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시집이나 가면 그만이지. 제발, 응? 싫다고. 여기서 있기 답답해서 싫다고. 지금 생각하면 혀를 끌끌 찼지만 저 때도 그랬어요. 요즘 애들은 하는 그런 말들을 늘 들어야 했죠. 유행을 따라하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그게 뭐든 촌구석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만 간절했었습니다. 결국에 저는 그곳을 벗어나게 됐고요. 부산으로 가겠다고 허락을 받긴 했지만 사실 부산이 아니라 서울이었습니다. 우습게 들릴진 몰라도 정말이지 어린 시절에 예뻤던 그 친구가 딱 머리에 박혀서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서울만 올라가면 저 역시도 그렇게 세련된 아이가 될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라는 건 올라가고 나서 알게 됐지만요. 뭐 대충 어설프게 촌티를 벗긴 했지만 일단 제 상황이 그랬습니다.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예쁜 옷을 입고 할 수도 없었고 하얗게 되는 게 아니라 창백해질 뿐이었죠. 그래도 만족은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재미가 있었고 저도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을 빨리 했기에 20대 중반이 된 저는 꽤 늦은 나이였어요. 심지어 저희 언니는 그때 아이 둘을 낳은 상태였고 오빠도 결혼을 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저도 조급해졌습니다. 결혼? 연애? 뭐 이런 걸 생각하기도 전에 조바심에 등 떠밀려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5번인가의 만남 끝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좀 많았고 생긴 것도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직장도 안정적이고 집도 잘 산다는 말에 허락을 하게 됐네요. 저를 속물로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었지만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어 적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을 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것도, 성격이 시원시원한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굉장히 많이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도 좋았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도 말이 거의 없었기에 제게는 나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말을 안 하면 뭘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은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남편보다 어리다는 것 외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모자랐죠. 특히나 집안 사정이 정반대에 가까웠기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는 숙일 수밖에 없었죠. 아니 무슨 애가 가방끈이 길기래 아니면 직업이 좋기래. 남편은 중졸이었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이 너무 기울잖아. 사람은 비슷한 집이랑 결혼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기울면 우리 집에 돈을 좀 주면 어떠냐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죠. 지금 아가씨가 앉아있는 소파가 얼마인진 알아요? 이 커튼이랑 이... 엄마! 카펫! 그래 카펫. 이거는 이태리에서 수입한 거야. 엄마, 가죽만 그런 거잖아. 소파는 어디 공장에서 만든 거 아니야? 그래 뭐 거기가 거기지. 어쨌든 이게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 저야 모르죠. 어머 얘 말대꾸하는 거 봤니? 역시 못 배운 티가 팍팍 나네. 저는 정말 제 온 영혼을 끌어모아서 참아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저희 시댁은 벼락부자였어요. 원래는 영천인가 과천 말만 나오면 숨기려고 해서 정확한 지역 이름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 사과로 유명한 어떤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거기서 유명했던 사과도 아니고 고추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중졸이었고 시부모님 역시도 배움이 깊을 것 같진 않았죠. 그런데 거기에 국도가 들어서게 되면서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 로또 맞았다 이 정도였죠. 그렇게 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거였기에 시어머니의 말이 유세라던가 과장, 가식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억울했던 것은 돈을 보고 접근했다는 식으로 저를 몰아갔을 때였어요. 지금 와서 까놓고 말하면 남편 얼굴에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고 접근을 합니까? 처음 선을 볼 때도 알록달록하게 옷을 입고 와서 저는 신내림 금방 받은 박수무당인 줄 알았는데 그건 시부모님들 행색도 그랬습니다. 그냥 촌스러운 티를 못 벗고 다들 너무 과하게 좋은 것만 착용을 하니 오히려 더 촌스러운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핑크색,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파란색, 이건 비싸니까 빨간색 신발을 신어야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돈을 보고 접근할 수가 있냐고요. 어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인 줄 알고 사기치려고 접근한 거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솔직히 돈이나 직업은 만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였는데 저를 꽃뱀 취급하는 건 정말 불쾌하더군요. 꼭 이 아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재산 한 푼도 안 줄 거야. 알아? 그래요, 그러세요. 어차피 나는 주지도 않으면서. 너 정말 여자의 눈이 돌았어? 왜 결혼 못해서 안달이야? 엄마,
내 나이가 이제 곧 있으면 40이야. 그런데 이렇게 또 막을 거야? 좀 더 좋은 조건에. 그 좋은 조건의 어린 여자가 누가 나한테 시집을 오는데. 결국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는 누가 들어와도 저와 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때는 오로지 제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시부모님도 모셔야 했고 남편도 챙겨야 했던 것은 물론이고 일도 그만두지 않아야 했죠. 그러면서도 1년에 6번의 제사와 명절까지 제 손으로 다 해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할 때도 없었던 허리병과 목 디스크가 생길 정도였어요. 손은 다 부르터서 장을 볼 때 제 손을 내놓는 게 부끄러워 매번 소매 사이로 손을 숨기고 다녀야 했죠. 그렇게 한 2년이 지났을 때 잊고 있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복한이라는 말이었죠. 가장 닮고 싶지 않았던 그 부분을 닮은 건가 어머니를 속으로 원망도 많이도 했네요. 물론 고집을 피워서 제가 서울로 들어와서 이렇게 살게 됐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이지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는 저희 집이 가난해서 너무 서러웠습니다. 이런 싸구려 제품 어디서 잘도 골라왔구나. 궁상을 이렇게 떨어서는. 제가 바꿔올게요. 주세요. 됐다. 그냥 버려. 무슨 100원 아끼고 200원 아껴서 언제 이 집에서 나가려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끼고 살아야 하니? 지겨워 정말. 지겹다. 죄송해요. 금방 돈 모아서 나가도록 할게요. 너 지금 나한테 꼬아서 말한 거지? 왜? 기분 나빠? 그럼 혼수라도 제대로 해오든가. 그 흔한 숟가락 젓가락도 하나 안 해오고 이불 한 채 못 들고 왔으면 찍소리하지 말고 살아야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어? 죄송합니다. 나 들어올 때까지 커튼 다 걷어서 빨아놓고 소파도 좀 닦어. 저거 천연가죽 소파야. 물로 닦으면 큰일 난다고. 알겠니?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림 허투루 하지 마라.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모진 구박을 받아도 절 위로해줬고 대신 미안하다고 말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이를 낳은 뒤에는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첫째가 아들이라 그나마 구박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를 이었다고 말수도 적으시던 시아버지가 용돈까지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때는 매일 잔소리를 하던 시어머니도 꼭 참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뭔가 앞으로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지만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을 하게 되며 남편이 확 달라졌죠. 이거 무서워서 손이라도 잡겠어? 무슨 애를 이렇게... 아무래도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죽겠는데 애를 또 가지면 어쩌라는 거야. 진짜 신혼은 짧고 지옥은 길다더니 지옥이 시작이네. 당신 아이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지옥이라니. 그럼 이게 지옥이지. 일은 안 해? 아예 살림하려고? 우리 언제 나가서 살아? 이미 가진 아이를 어떻게 해? 그리고 아이는 나 혼자 가졌어? 일은 내가 어떻게든. 당신이랑 결혼하고 부모님 지원 아예 안 해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내가 숨이 막혀 죽겠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애를 낳을 게 아니라. 딱 하나만 낳았어야지. 난 모르겠고 둘째는 당신이 혼자서 키우든가 뭘 하든가 해. 남편이 그러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좋은 소리도 한두 번 들으면 지겨운데 싫은 소리는 오죽했을까요? 매번 저를 구박하는 시어머니나 한숨을 쉬는 시아버지를 보고 있는 그 사람도 미안함이 어느 순간 짜증으로 변질돼 버린 것 같았죠. 거기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1년 동안 거의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아무래도 첫째가 너무 예민해서 깊게 잠을 자지도 않았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시간을 어떻게든 견뎌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맡기고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결국에 결혼하고 6년 만에
빚을 조금 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수준이 됐습니다. 문제는 막상 저희가 나가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애들도 어리고 그런데 어딜 여기서 벗어나? 애미 너 일 그만둘 거야? 네? 아니,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학교에 갈 나이인데 아직 어린 애들이야. 그리고 너나 애비나 둘 다 일하는 사람들인데 애들 제대로 봐줄 수는 있겠어? 그래도 어머님이 나가라고. 그래, 누가 나가지 말래? 가까이 지내면 좋다는 거지. 우리 아랫집에 집이 나왔어. 그것도 금매라서 가격도 엄청 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미국 어디 그 아들네로 간다면서 내놨어. 아랫집이요? 왜? 싫어? 그렇게 우리랑 떨어지고 싶어? 참, 나도 서운하다. 우리가 너희 돈 없을 때 집세를 받기랬니 뭐랬니? 용돈이랑 아이들 봐주는 돈까지 다 받으셨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고개만 푹 숙였죠. 남편은 처음에는 절대 반대를 외쳤지만 결국에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랫집으로 내려가자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나중에 재산을 좀 주겠다는 식으로 꼬여낸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고 그저 더 이상의 싸움을 하기가 싫어서 그렇다고 생각했고요. 솔직히 너무나 싫었지만 금매라서 가격이 정말 좋긴 했죠. 저희 형편에 넘칠 정도의 아파트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머리로는 그걸 이해했지만 어떤 사람이 시부모님이랑 같은 아파트에 살고 싶겠습니까? 정말 이를 악물고 오케이를 하게 된 거였죠. 바로 위층이라는 생각이 들면 가슴에 돌을 올려둔 것처럼 답답하다가도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이 생기니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이틀 떨어져 있다 보니 나쁘지 않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아랫집으로 내려간 뒤에 찾아오거나 터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여보,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애들 좀 봐주면 안 될까? 뭐? 나 회사에서 잘리길 바라는 거야? 아니, 뭐 연차나 그런 거 쓰면 안 될까 해서.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애들한테 옮길까 봐 그래. 병원에서 약만 금방 받고 올게. 아휴, 그냥 애들이랑 같이 있어. 잠이 보약이야. 그냥 편안하게 쉬면 되는 거지. 아는데 나 내일은 출근해야 하고 몸 상태 보니까 오늘 하루 쉬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약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약만 금방 받을 테니까 오전에라도 어떻게 안 될까? 약? 야, 그거 자꾸 먹는다고 몸에 뭐 좋은 줄 알아? 내성인가 뭔가 생긴다잖아. 진짜 크게 아플 때 약이 안 듣거나 할 수 있다고 뉴스에서 못 봤어? 어쨌든 나는 회사 못 쉬니까 알아서 해. 친구도 없냐? 부탁해 보든가. 바로 위가 시댁이었고 부탁할 수는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찾아가는 것 자체가 지고 들어가는 기분이었기에 참으려고 했습니다. 아랫집으로 이사를 올 때도 앞으로 아이를 봐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딱 못 박아 말을 한 상태였기에 더욱 그랬죠. 더구나 저 역시도 아이를 맡기고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싫어서 버티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오른 열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손발이 덜덜 떨려서 큰일이다 싶더군요. 그래서 아이 둘을 데리고 시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를 보더니 많이 놀란 표정의 시어머니는 밥 먹을 시간이라고 저에게 나중에 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몸이 너무 좋지 않았던 저는 현관 안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섰고 편안한 차림의 남편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출근하겠다고 나간 남편이 그곳에 있었죠. 여보, 왜 여기 있어? 설마 회사 안 간 거야? 아니, 그게... 절대로 못 쉰다며. 내가 아프다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엄마가... 그때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의 사이에 끼어들더군요. 내가 불렀다. 얘가 밑으로 내려가고 난 뒤에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는지 반쪽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불렀어. 어머님, 남편이 반쪽이면 반달이 보름달이거든요? 아유 또 봐. 아주 한마디 안 지고 요즘 것들이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아니 친엄마가 아들 밥 먹이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으냐? 그럼 너도 친정 가서 밥 달라고 해서 먹어. 너무 멀어서 가지도 못한다고 했나? 어디 촌구석에 박힌 게 잘못이지 그게 내 탓이니? 결국 그날 저는 아이들만 덜렁 두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을 받고 수액을 맞고 있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제 인생의 고작 몇 시간도 저를 위해서 낼 수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나 언니에게 전화를 걸곤 했어요. 매번 괜찮아 하는 거짓말만 했지만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안정이 되는 것 같았죠. 지겨웠고 끔찍해서 떠나고 싶었던 그 시골이 그리워지는 게 너무나 이상했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한 번쯤은 힘들다는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어머니를 늘 구박하던 할머니가 치매가 오면서 제가 그런 말까지 더해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죠. 자신의 딸이 자신을 꼭 닮아서 박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만 하지 않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고 행복하다는 거짓말을 수없이 해야 했죠. 하지만 괜찮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더욱 힘들어지기만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위층에서 뭔가로 쿵쿵 때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없을 때, 출장을 갔을 때 주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어떨 때는 늦은 새벽까지도 계속 쿵쿵 하는 소리가 났고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했죠. 시댁 행사, 제사, 생신까지 챙겨드리면서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영원히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구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10년 차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을 비워버렸어요. 그런데 마음을 비우니 뭔가 상황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불렀죠. 뜬금없이 시부모님이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표정은 아쉬워했지만 속에서는 폭죽이 터졌어요. 부처님, 하나님, 알라신 모든 신들에게 감사했고 좋아서 죽을 것 같았죠. 너희가 우리 집 매매를 하는 건 어떠니? 매매요? 우린 급하게 들어가야 되고 당장 수수료니 뭐니. 그리고 아들한테 주려니 상속세가 걸리고 그러니까. 너희 친정 쪽 명의로 해서라도 당장 사주면 좋잖니? 아직 저희 빚도 남은 상태고 그 사람도 이전보다 벌이가 많이 달라서요. 저 혼자 버티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라서 저희한텐 그건 무리인데요. 그럼 나가지 말까?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같이 이렇게 쭉 살아도 되는 거지? 시댁에서 갑자기 급하게 강남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순전히 남의 이목이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강남으로 가는 게 붐처럼 일었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인식이 생겨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더군다나 아주 좋은 조건으로 꽤 큰 평수에 들어갈 수 있었기에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빠르게 넘겨야 했던 겁니다. 저는 고민을 엄청 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시부모님과 떨어져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저희 집에 연락을 했죠. 어머니와 언니, 오빠에게도 연락해서 돈을 구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거절을 했고 거의 반쯤 포기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고향에 내려가게 됐죠. 잘 살고 있고 행복하다더니 얼굴이 이게 뭐야? 언니. 엄마 너 얼굴이랑 손 보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울더라. 이 지지배야 이게 뭐야? 손이 이게 밭농사를 하는 나보다 더 거칠잖아. 아우 진짜 못 살아 내가. 서울서울 노래를 부르더니 가서 식모살이 했냐? 오빠한테 말을 하지. 자신 있게 나가놓고 고생한다고 하면 얼마나 나를 흉볼까 싶어서. 흉 봐야지. 그래도 가족인데 우리가 욕해도 남한테 욕먹는 것보단 나아. 엄마가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남긴 땅이랑 집 담보로 대출 받아준대. 그리고 언니도 좀 보탤게. 그래도 밭농사 하는 거 돈 제법 쥔다. 모자란 건 오빠도 손 보태마. 대신 힘들면 언제든 때려치워. 이혼 뭐 별거라고.
다들 고마워. 이렇게 저는 저희 집 위층을 매매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매매를 했고 전세를 주면서 빚을 갚아나갈 생각만 했죠. 힘은 들었지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 가슴에 늘 올리고 다닌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남의 으리으리한 아파트인 시댁에 가끔 가서도 387만 원 소파, 120만 원 테이블, 수입산 침대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래도 떨어져 있으니 괜찮았어요. 저를 무시하고 친정을 욕해도 너는 짓거려라, 나는 듣는다 이런 생각으로 가면 견딜 수 있었죠. 일은 여전히 힘들었고 아이들이 크는 만큼 손도 많이 갔지만 나름 괜찮은 시간들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해요. 오빠나 언니, 엄마에게 빌린 돈을 갚아 나가면서도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힘들어도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어서 좋았거든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들어오니 시부모님들이 저희 집에 와 계셨죠. 뜬금없이 손자랑 손녀가 보고 싶었다는 이상한 핑계로 며칠 지내더니 한동안 제게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차를 타면 얼마 안 가서 볼 수 있는데 집을 이렇게 오래 비우는 게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이긴 했지만 가족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다고 나가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냈죠. 그런데 그날 저와 남편을 거실에 앉혀놓고 끔찍한 소리를 하더군요. 앞으로 너희랑 여기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합가하자는 거야, 예전처럼. 네? 아니, 예전이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아이도 둘이나 있고 방은 3개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잖아. 아니, 좁다고 생각하면 좁지만 또 넓다고 생각하면 다르잖니? 어머님, 너희 힘들 때 우리가 걷어준 거 잊었어? 뒤늦게라도 효도라는 것 좀 받아보고 죽으려고 그런다. 막말로 우리가 죽으면 너희가 우리 재산 다 가지고 갈 텐데 이 정도도 못해?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재산이 왜 문제가 아니야? 합가해요. 나 안 그래도 사업 시작하고 싶었는데. 아유, 그러냐? 우리 아들이 이제 사업할 때가 되긴 했지. 여보.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강남 아파트면 사업 12번은 더 할 거야. 모르면 입 닫고 있어. 엄마 아빠가 도와준다는데 감사하다고 절이나 못하면. 제 속은 타들어가는데 남편은 좋아서 죽더군요. 그러고는 정말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비록 중소기업의 월급도 박봉이긴 했어도 그렇게 오래 다닌 회사를 바로 그만둔 거죠. 그러면서도 집에 붙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뭘 알아보겠다면서 집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어떤 날에는 지방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오지 않기도 했죠. 어린 아기일 때부터 저를 구박하는 걸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불편해했고 싫어했습니다. 저는 그 중간에서 중재를 하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살아야 했고요. 문제는 그때마다 재산을 물려준다, 물려주지 않는다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물론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남편이 저를 쥐잡듯이 잡았고 부부싸움이 크고 작게 계속 일어났죠. 그런데 그런 시부모님의 행동이 어딘지 이상했습니다. 언제나 최고급을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던 소파도 테이블도 전혀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요. 무엇보다 남편이나 제게 돈을 달라는 소리까지 하시는 게 꺼림직했죠. 그래서 저는 이전에 시댁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부동산에 문의는 해볼 수 있으니까요. 네? 전세요? 매매가 아니라? 에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기는 매매 가격에 범접하긴 힘들죠. 꽤 많은 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들어와요, 여기는. 하지만 아파트를 팔고 땅도 팔아서 들어갔거든요.
기록 보니까 몇 년은 전세로 사셨네요. 그러다가 2년 전부터 월세로 전향하셨고요. 월세요? 아파트도 월세가 있어요? 있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연예인들이 사는 곳인데 월세 가격이 만만치 않은 곳이기도 해요. 일단 기본이 200 가까이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집값이 올라서 전세 월세 가격이 더 많이 올랐고요.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준은 아니죠. 이걸 더 알아볼 수는 없어요? 서류라든가 시부모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뭐 아무거나. 저희 쪽은 그렇게까지 해드리진 못해요. 요즘 개인정보가 워낙 민감하잖아요. 위임장이나 대리로는 가능하겠지만요. 제가 선택한 것은 심부름센터였습니다. 솔직히 분위기가 무섭긴 했지만 뭐 이런저런 일들을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알아봐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서 알아서 해달라고만 했죠. 꽤 큰 목돈이 나가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2주 만에 모든 상황을 알게 됐죠. 시부모님의 재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카드비까지 진 상태였고요. 부동산 사장님의 말도 맞았습니다. 전세로 들어갔다가 월세로 꽤 오래 살면서 그나마 있던 돈을 거의 탕진한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이전에 살았던 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알뜰하게 돈을 쓰지도 않았으며 여행도 다니고 할 건 다 한 모양이었죠. 남편분 사진은 따로 넘기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이혼하실 때 유리하게 쓰실 겁니다. 남편이라뇨? 그때 알아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보통 재산 알아보거나 하는 이유가 남편분이 빼돌린 돈 때문인 경우라서 저희가 뒷조사를 좀 했어요. 그래요? 근데 사진이라는 말은 남편분 바람 피우시는 거 모르셨어요? 이전에 직장 다닐 때 격리하셨던 아가씨랑 3년 정도 만나고 있다는 걸 회사 직원들도 알던데요. 바람을 피운다뇨? 저희가 그게 아니면 그렇게 활동비 안 받죠. 뭐 어쨌든 저희 측에서 알아낸 건 따로 자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뭐 또 다른 일 부탁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3년. 정말 주마등처럼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외근과 출장이 잦아진 것은 물론이고 유독 저에게 짜증을 많이 내곤 했죠. 제가 빚을 갚는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을 때여서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얼굴은 정말 믿을 수 있었거든요. 절대로 바람을 못 피울 거라고 그렇게 믿을 정도였죠. 남편 얼굴로 바람을 피웠다고요? 보통 남자분들 얼굴을 믿고 설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바람 피우는 사람이 무조건 잘생긴 건 아닙니다. 보통은 돈을 쓰기도 하고 능력을 과시하기도 하고 남편분의 경우에는 꽤 많은 지출을 했고 자료 보시면 퇴직금의 일부도 송금된 기록도 있고요. 이 차량 등록이 2대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차량인 것 같네요. 저는 그곳을 나와서 한참을 계단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남편을 죽을 만큼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지만 결혼하고 살아온 정도 있고 어떤 때는 저를 감싸줬던 다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배신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의 재산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도 머릿속으로 전세를 준 집을 내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제가 바보였죠. 하지만 이혼이라는 걸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미련하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모질지 못했거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였죠.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아빠 없는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기에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슬쩍 아이에게 엄마 아빠 이혼하면 어떨 것 같아? 하고 물으니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더군요. 내 친구들 엄마 아빠 이혼 많이 해서 괜찮아. 맞아. 아빠는 우리랑 있어주지도 않고 매번 짜증만 내고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싫어. 그래도 아빠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다들 잘 사는데 뭐. 근데 이혼해도 내가 아빠랑 살아야 하는 거면 이혼하지 마. 나도 엄마랑 살 거야.
순간 마음속에 있던 고민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았고 그렇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소소한 복수를 계획했죠. 저는 일단 아이들을 저희 어머니 집으로 보내놓고 전세를 준 윗집에 올라갔어요. 그때 신혼부부가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명의긴 하지만 집주인을 저로 인식하고 있었고 저는 집을 매매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죠. 그 당시에 집값이 엄청 오르기도 했고 영끌이다 뭐다 집이 없어서 못 팔 때였기에 무리긴 하지만 노력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혼 날짜까지 계산해서 여유를 두고 기다리겠다고 했고 그 대신에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를 덜 받겠다고 했거든요. 대신 제가 원하는 날짜에 층간소음을 저질러 달라는 부탁이었죠. 의아한 반응이긴 했지만 남편이 바람났고 시부모님이 합가를 하겠다고 들어온 상황을 짧게 전달했더니 의지를 불태워 주셨죠. 너 요즘 뭐 한다고 집에 안 들어와? 너 바람났니? 그런 거야? 일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왜요? 일하는 제가 식사를 차려드려야 하나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쨌든 너 들어온 김에 위에 좀 올라가 봐. 네가 집주인이지? 당장 집 빼라고 해라. 위에 사는 신혼부부 미쳤어. 아니 어제 내가 올라갔더니 문도 안 열어주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말도 못해. 내가 이제 노유류제가 걸려서 심장이 쿵쿵 뛴다. 어?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해하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저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혹시 요즘에 너무 예민해지신 거 아닌가요?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재산 절대 못 줘. 알아? 시부모를 공경 못하는 며느리? 참, 내가 요즘 너한테 잘해줬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져서는 집안 살림도 이따위로 하고. 그러게요. 제가 이제 마냥 어린 나이가 아니라. 야! 왜? 너 지금 나한테 반말한 거야? 여보, 며느리가 미친 것 같아. 나와봐요. 미치죠. 그럼 안 미쳐요? 시집살이 독하다 해도 이렇게 독할 줄은 몰랐네요. 그럼 아드님이랑 그렇게 세 분이서 잘 살면 되겠네요. 저는 빠져줄게요. 이혼할 거니까. 네가 이혼? 네가? 감히? 어디 보자. 저 어머니가 저한테 지금까지 한 욕들 다 녹음은 못했는데 근 한 달간 한 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재산 없는 거, 서류, 그리고 남편이 바람핀 사진. 이거면 위자료 충분히 받을 테니까. 상간녀도 소송할 거고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이혼의 책임 물을 겁니다. 재산 분할을 해도 어디 오피스텔이나 들어갈 돈만 남겠네요. 어째요? 387만 원인가? 6만 원짜리 소파도 들어갈 수가 없겠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서류를 빠르게 보고는 남편과 내연녀가 찍힌 사진을 벅벅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머니에 있던 다른 사진도 바닥에 뿌렸죠. 그때서야 상황이 파악된 모양인지 제 팔을 잡고는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고. 자신들이 나갈 테니까 이혼이라도 없던 걸로 해달라고 말입니다. 제게 무릎을 꿇는 신용을 하면서 싹싹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간 오로지 자신들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를 아래로 꿀리고 살았던 걸 생각하면 씹어먹어도 속이 풀리지 않았죠. 뒤늦게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집으로 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아닌 자신의 부모에게 더 분노를 하더군요. 오로지 돈 때문에 효도를 강요시킨 결과였죠. 나까지 속였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강남인가 뭔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얌전히 여기서 노후나 즐기면 되는 거지. 진짜 대책도 없고 아들 생각은 일절하지도 않고. 그렇게 돈 쥐고 앉아서 나한테 안 주고 있더니 꼴 좋네. 그러는 너는 매번 돈만 타 쓰고 네가 아들로서 우리한테 뭘 해줬어? 그리고 너한테 줬으면 진즉에 말아먹었어. 사업? 그건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공부도 못하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난 아들이잖아. 누가 낳아달래?
엄마 아빠만 믿고 있었던 나는 뭐가 돼? 누가 네 사업 해준대? 어림도 없지. 너도 당장 빌어. 이러다가 우리 다 쫓겨나. 손이 발이 되게 비는 게 뭔지 저는 그날 봤습니다. 무려 3년이나 만난 자신의 내연녀 욕까지 하면서 제게 잘못을 구했고 그것도 통하지 않자 자식들을 방패로 내세우며 저를 흔들려고 했죠. 하지만 오히려 그의 변명을 듣고 나니 저런 사람이면 아빠로 두지 않는 게 좋겠다는 확신이 서더군요. 이혼은 죽어도 하지 못한다는 그 사람들을 두고 저는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위층에 연락해서 층간소음을 시작했죠. 두 부부는 파티를 하겠다면서 제게 예고했고 덕분에 약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 소송을 시작하는 동시에 일을 그만뒀고 얼마간은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돈 한 푼 100원, 200원이 아까워서 벌벌 떨던 제가 그런 호화스러운 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은 그냥 먹고 쉬기만 했고 일주일은 가족들과 상의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나둘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전 결국 남해에 내려가서 살기로 했죠. 대신 그림처럼 예쁜 집을 지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비용과 위자료도 있었고 아파트가 워낙 고가에 팔렸다 보니 그간의 빚도 다 정리하고도 남는 금액이었거든요. 적어도 그때만큼은 시부모님에게 감사할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뚝딱뚝딱 모든 게 빠르진 않았어요. 단 몇 줄에 불과한 설명이지만 법원에 들락거리고 변호사를 만나고 땅을 보러 다니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바쁜 생활을 했죠. 그 사이에 결국 저와 남편의 이혼이 확정이 됐고 그리고 나서도 한참을 서울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집이 지어지는 기간 때문이기도 했고 아이들 학교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온전히 제 몫이었거든요. 그동안 작은 오피스텔에서 단기로 거주를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찾아왔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면서 내연녀와 사이가 벌어졌는지 돈이 없다는 걸 알고 버려졌는지 제게 울고불고 하면서 다시 받아달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답으로 바로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습니다. 복수? 층간소음으로 괴롭히긴 했지만 막상 이혼하고 난 뒤에는 솔직히 복수할 마음도 들진 않았어요. 분노나 원망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해야 정확하겠죠. 어차피 가만히 둬도 스스로가 자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 저주를 할 필요도 없고요. 시부모님들은 절대로 씀씀이를 줄이지 못할 것이고 남편 역시도 그나마 자신을 받아준 회사를 발로 차고 나왔으니 돌아갈 곳도 없겠죠. 그들에게 가장 큰 복수는 나쁘지 않은 며느리이자 아내였던 저를 잃는 것이었고 착한 아이들, 손자, 손녀를 잃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솔직했더라면, 조금만 더 배려를 했더라면 저는 시부모님도 남편도 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을 품고 끝까지 살았을 겁니다. 이제 3일 남았네요. 집이 다 지어졌고 가구가 모두 들어간 상태죠. 저희 아이들과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 나빴던 추억은 서울에 두고 남해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도 빈집의 페인트 냄새와 본드 냄새를 없애려고 온도를 24시간 틀고 있을 테죠. 새 집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집을 올리는 도중에도 몇 번은 아이들과 내려갔었는데 저보다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빛도 잘 들고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고 무엇보다 집이 굉장히 예쁘죠. 마당에 조경 하나 돌 하나도 모두 풍수지리 아는 분의 조언까지 들여 예쁘게 지어 올린 집이거든요. 그곳에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언니나 오빠 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떨어져 나와서 하지 못했던 효도도 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싶거든요.
제 목표는 이겁니다. 박복하다, 팔자가 사납다라고 습관처럼 말하는 저희 어머니의 입에서 말년에 호강 제대로 한다라는 말을 하게 만들 계획이죠. 이렇게 나이를 먹고 보니 알겠어요. 서울이다, 부산이다, 좋은 곳은 많지만 그곳에 마음이 둘 곳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저의 가족들에게 좋은 사람이 돼주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저의 새 출발 많이 응원해 주세요.